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 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0.7도, 습도는 42%입니다. 지금 시각은 3시 9분 53초입니다. 이어서 김윤경의 생생경제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저축은행들도 줄줄이 예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3%대가 무너졌는데요. 그래도 1%대까지 내려간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높지만 돈을 넣어도 이자 벌 곳이 없는 서민들만 울상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자금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8월 말에 60조 원이 무너졌고요.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 때문일 텐데 그래서 안전자산인 채권형 펀드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최고 경영자들, CEO들은 줄줄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은행연합회장,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사장, 생명보험협회 이런 곳들이 모두 후임자를 뽑아야 되고요.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은 차기 사장 공모 절차에 나섰습니다. 올해 우리 금융권 참 혼란스러웠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는 만큼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수장들이 잘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줄줄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청 사실이 드러나자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다음 카카오의 고문 변호사였던 구태환 변호사가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서 이제는 다 얘기할 수 있다면서 어쩔 수 없는 국내 IT 기업의 고충에 대해서 SNS에 글을 남겨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2부에서 구태환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유럽식의 공무원 연금 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논란만 무성했던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나오게 되는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국마다 인식이나 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차이가 커서 일률적인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유럽식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무엇인지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땠나요? 쉬고 나와서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오늘도 큰 폭 하락으로 끝났는데요. 다행히 이제 장 막판을 좀 돌려서 끝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3.71포인트 하락한 1927로 끝났고요. 네. 코스닥은 21.64포인트 하락한 534로 끝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918포인트까지 빠져서 20포인트 넘는 어떤 걸 하락세를 보였는데 약간 돌리고 끝났고요. 코스닥은 장중 하락세가 그냥 이어지면서 4%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 쪽, 즉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3,17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네. 기관 쪽 그리고 연기금 쪽 이런 쪽에 들어오면서 한 3,76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이 한 34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한 307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양쪽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 속절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좀 맥없이 쓰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좀 올랐어요. 그거는 좀 기관이 받아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그 거래소 대형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좀 받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거래소 종목도 좀 돌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서 뭐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어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뭐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 시장 자체에서 어떻게 큰 기반이 있지 않는데 네.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쌍끌이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속절없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별다르게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하락폭이 컸다는 부분이 좀 아픕니다. 네. 근데 코스닥은 그동안 이제 코스피가 좀 맥없이 내려갈 때도 그냥 저냥 좀 버티던 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빠질까요? 일단은 그동안 그 코스닥이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 자체 사실 보게 되면 몇몇 종목군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엔터테인먼트주라든가 아니면 뭐 모바일 게임주라든가 몇몇 종목 올라갔었는데 그 종목 올라갈 때도 사실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거기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 손을 떼었다는 게 가장 그 우려점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래소 쪽에 이제 대형주들, 그러니까 뭐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주들의 쉽게 말하면 부품 공급원이 사실 코스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나오는 부분 자체가 뭐 3, 4분기가 끝나고 4, 4분기 들어갔지만 3, 4분기에도 여전히 거래소 쪽에 대형주들이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상대적으로 그 순이익이 안 좋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실적 악화 쪽에도 이제 하나의 방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점 자체는 수급 쪽에 있어가지고 좀 깨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그 매수 세력이 외국인이 매도로 돌았다는 자체가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도 팔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팔고 외국인은 이런 식으로 점점 발을 빼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오늘까지 추석 이후로 오늘까지 순매도를 보면 한 2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그동안 직접 사들여 온 거에 비하면 이렇게 많은 폭으로 팔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 것에 비해서 판 거는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보게 되면 토탈로 가장 많이 들어올 때가 보게 되면 4조 가까이도 사왔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다 보면 아직까지는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 유로존의 경기가 둔화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 그리고 뭐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면서 뭐 조기 금리 인상론 이런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 매도를 부추기는 요인들이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좀 힘없이 빠지고 있지만 그런 요인들 자체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난 있었던 IMF 그 정례 회의 때도 그 연준 부의장이죠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얘기하기를 지금 같은 상황으로 글로벌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발언들이 미국의 강달러 자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걸로 봐가지고는 네. 조금씩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수 하락 자체가 앞으로 올 거에 대한 어떤 기후, 걱정이었다면은 그 걱정이 해소되는 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일모레 있을 금통위가 어느 정도의 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통위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부분의 시장 컨센서스 자체는 이제 금 인하 쪽으로 방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이제 좀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게 이주열 하는 총재가 모든 결정은 하느니 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좀 약간 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전체적인 컨센서스 자체는 이제 인하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쪽이 조금씩 발휘가 된다고 한다면 10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안 내리면은요? 그렇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나라가 워낙 강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수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 이제 최경환 부총리 쪽에서는 부동산이라든가 국내 쪽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팀의 축을 이루고 있는 부총리 쪽과 하는 쪽이 엇박자를 낸다는 자체가 그게 가장 크게 안 좋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금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얘기는 조금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수요일까지 일단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요 경제 뉴스 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계속 국감에서는 네. 밝혀지는 것들이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네. 민자 고속도로에도 혈세가 펑펑 쓰였다. 이런 또 소식이 있네요.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인데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자료를 보면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MRG라고 하는데 예. 이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 9곳에 지난 12년 동안 2조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MRG라는 건 뭐냐면은요. 보통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나라 돈을 가지고 짓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민간 자본한테 건설을 맡깁니다. 그리고 실제 수입이 추정했던 수입보다 적으면 그 어떤 약정된 수입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얼마 이상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이렇게 약정을 맺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도로 통행량이 적은 도로일수록 정부가 결국 돈을 많이 줘서 그 민자 사업자의 그 수익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폐지가 됐었습니다. 일단 전적으로 2009년가 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계약을 맺을 때들은 맺은 고속도로들은 계속 이 방식대로 통행료 미달 부분을 결국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데 예를 들면 이런 데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있죠. 네. 여기가 지금 뭐 톨비가 굉장히 비싸죠. 지금 뭐 7,000원인가 비싸죠. 7,500원인데 예. 그걸 해도 지금 아마 고속도로 건설 수입을 못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데 2002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9천억 원이 넘는 돈이 거기에 지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요즘 저 호남 지역이나 이쪽 갈 때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인데 네. 여기도 2004년부터 4,300억 원이 지원이 됐고요. 또 대구 부산 고속도로 역시도 2008년부터 3,7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그 일산에서부터 퇴계원까지 구간이 민자 구간인데 네. 거기도 1,200억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가 재원이 부족하고 도로는 지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짓게 됐는데 네. 그리고 그 모자르는 부분을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만약에 그 수익을 맞추려면 뭐 통행료를 뭐 10,000원, 20,000원 받아도 모자르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대신에 이제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통행량이 너무 적은 데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지금 그 협약을 맺었던 금액, 통행료 수입,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협약을 맺었을 때 실제 수입된 이 통행료로 보전되는 게 한 6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42%밖에 안 되고요. 부산 대구 고속도로는 4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통행량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민자 고속도로 업체들을 보면은 관피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국토부 출신들. 대부분 그 이제 각 민자 고속도로마다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는데 네. 거기 뭐 사장이나 임원진들 보면은 관피아 아니면은 뭐 관련 금융기관 뭐 이런 데들에서 다 내려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혈세, 우리의 정말 세금을 국가가 걷어서 이분들 드린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뭐 그런 표현을 해도 틀린 건 아닌데 네. 어찌되었든 뭐 도로는 사실은 계속 지어야 되죠. 지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 통행량의 절반 이하라는 건 뭔가 이거는 그 수요 판단, 네. 애초에 수요 판단에 잘못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예금 기관들, 그러니까 뭐 은행권인가요?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또 통계로 잡혔네요. 네, 1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 8월 말 현재로 은행하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그러니까 제2금융권 중에서 이제 예금을 받는 데들이죠.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이런 데들이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이 은행하고 제2금융권에서 나간 가계대출 잔액이 지금 717조 원이고요. 네. 한 달 전에 비해서 6조 3천억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비하면 총 46조 원 정도가 늘었는데 특히 그 작년 7월, 8월 이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 시기가 결국은 그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LTV, DTI 규제를 완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리도 낮추고 쉽게 말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게에서 좀 빚을 많이 내십시오라는 정책을 쓴 거고 그 결과 빚이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경기가 좀 살아나면 모르겠는데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고 예. 부동산도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가 안정보다는 대부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생활자금으로 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국감에서도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최근의 거시 정책이 경기는 살리지 못하고 결국 가계부채만 늘린 거 아니겠느냐. 네. 가계 건전성만 더 악화시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질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난방비 없어서 정말 뭐 촛불 켜고 뭐 그냥 뭐라 그러죠? 전기 담요 이런 것들 네. 쓰다가 화재에 나서 피해받고 그런 저소득층 꽤 있었는데 네. 난방비 지원이 좀 늘어나는 것 같나요? 예, 이제 겨울이면 사실은 우리 뭐 일반 중산층 이상 분들이야 사실 뭐 난방비 걱정 별로 안 하시죠. 근데 정말 저소득 취약 가구는 정말 이 기본적인 난방이 되지 않아가지고 옛날 석유 난로라고 그랬나요? 네. 뭐 그런 거라든가 또 연탄이라든가 아직도 그런 거에 의존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 말부터 겨울철에 가구당 한 10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거를 이제 일종의 쿠폰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쿠폰으로 뭐 가스를 구입할 수도 있고 석유를 살 수도 있고 연탄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건데 중위소득 40% 이하 일정 조건만 갖춰진 그 노인 가정 또 아동 또 장애인 가구 이런 데 이제 지급을 하게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 에너지는 기본권이죠. 에너지 네.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그 생필품 차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이제 기본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한의 난방, 추운데 최소한의 난방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것은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그 논의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안 되네요. 예, 지금 예산 예. 편성이 그래가지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 3개월 동안 네. 한 개월철에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카카오톡 거의들 쓰시죠. 이 카카오톡에 대한 정부의 감청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상당히 좀 불쾌하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서 탈퇴를 하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감찰이 잘 안 되는 메신저로 망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정부의 영장을 거부할 기업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검열하는 정부와 또 이에 협조하는 기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카카오의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구태현 변호사가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인지 SNS를 통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 사이버 검열과 관계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뵙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얼마나 드릴까요? 가득이요? 여기만 넣어요? 예, 매일매일 넣어요. 여기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넣고. 가격이 많이 싸요, 다른 데보다. 저 혹시 여기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으세요? 예, 그래도 많이 넣는 거에 비해 싸가지고요. 포인트에 비해서 가격 싼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태양 주유소입니다. GS 칼텍스나 SK 그런 게 없고 저희 개인 주유소 이름 안 달고 그냥 이름은 똑같이 그냥 GS 거 떼고 SK 거 떼고 똑같은 걸 쓰는데 이름만 무풀이에요? 포인트 적립이 없고 하니까 저희는 사은품이 없이 저렴하게 가는 수준입니다. 좀 나아졌죠. 가격이 계속 내려가니까. 그리고 기름값이 다른 데만 싸니까 1원이라도 싸면 손님 소비자들은 그걸 보고 오니까. 여기 학동로에 SK 힐탑 유유소가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어요? 어떠세요? 뭐좀 비싸요. 뭐 지역세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겠죠 뭐. 땅값하고 그리고. 만족도는? 만족도는 모르겠어요. 물도 시원하주네요. 비싸죠. 기름이 떨어질 때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넣고 가는 건데 딴 데보다 한 300원 비싸죠.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서울에서 가장 싼 주유소, 그리고 가장 비싼 주유소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차이가 꽤 나는 모양입니다. 근데 가장 싼 주유소는 아마도 그 브랜드가 없는 무폴 주유소인 것 같고요.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득 넣어주세요라고 하려면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싼 주유소 찾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깔면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하고 의견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쌍이통의 펜잘 레이디. 김윤경의 생생경제. SNS 검열 논란, 메신저 사찰 논란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전히 뜨겁습니다. 얼마 전까지 다음 카카오 고문 변호사였던 구태현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이와 관련해서 SNS에 두 차례죠. 글을 올렸습니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제 올린 글을 보면은요. 카카오 이용자 보호를 멈추지 마세요라고 올리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카카오에 대한 변론일지 아니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일지 구태현 변호사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태현입니다. 다음 카카오 일 이제 안 하시죠? 네. 이번에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고 네. 그래서 더 이상 자문을 하지 않기로 네. 회사와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거였어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문제이므로 네. 외부에 밝히긴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9일날 페이스북에다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 이런 글을 올리셨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도 올리셨더라고요. 한국에서 SNS를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흐름도. 네네. 예. 근데 보면은요. 어디를 택하든지
다 회사 망함라는 결과로 가거든요. 이거 왜 올리셨어요? 그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네. 어떤 네티즌이 작성한 것을 제가 흥미롭다고 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걸 마치 제가 작성한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그 작성한 그 이유는 그 네티즌이 정확히 아실 것이지만 그 네티즌이 보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사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어느 쪽으로 가도 네.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을 제가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뭐 블로그에 있던 그런 다이어그램인가요? 지금 찾아보시면 네. 해당 그 네티즌의 개인 블로그에 올라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링크를 걸은 것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공개된 블로그에 네. 게시한 것이라서 제가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회사 망함이라는 결과로 다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가 어렵고 정부가 어쨌든 관여를 하게 된다.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올리신 건가요? 물론 저도 그 결론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소개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회사가 망한다는 결론은 사실 그 논리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풍자적인 예. 어떤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린 다만 이제 좀 진지한 이슈에 있어서 풍자를 좀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강한데 사실 풍자라는 것은 어떤 핵심을 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인터넷 기업들은 그동안 2001년에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들어온 때로부터 지금 무려 13년 동안 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부의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인터넷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요. 근데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마치 인터넷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도외시하고 사업적 이익에만 열을 올리거나 또는 정부의 수사에 맹목적으로 협조하는 듯한 네. 오해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점을 비판하는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네.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근데 보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이 처음에 올리셨던 글을 보면은 이제 검열이 불가피하다는 것처럼 들렸는데요. 어제 네네. 올리신 글을 보면은 이 서울지검에서 첨단 범죄수사부 검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기업과 기업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 대기업 네네. 총수도 법정에 가서는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뜻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첨단범죄수사부에서 네. 소위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도 했었고요. 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인터넷상에서 유포하는 그런 개인정보 유출과 매매업자들도 수사를 단속도 해보았고요. 또 기업의 데이터 센터의 압수수색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네. 수사를 하던 입장도 잘 알고 있고 사실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증거가 기묘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 증거가 있는 기업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제 검사로서는 당연하고 어떻게 되면은 본능에 가까운 일인데요. 네. 한편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용자 정보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이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의 내용에 맞는 것인지 네. 영장대로 집행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급적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의 입장을 또 변호사로서 네. 자문하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제 법 앞에서 누구나 살고 싶다. 무섭다. 네, 무서울 수밖에 예. 없다는 취지의 그 내용은요. 아시다시피 대기업 총수께서 재판을 받아도 법정 앞에 서야 되고 일반인도 법정에 서야 됩니다. 법 앞에서는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법치 국가인 이상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는 결국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루어지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앞서 그것을 위반한다는 것은 이제 기업들로서는 바로 법 앞에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기도 하지만 만인이 또 준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합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런 기업들은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영장이 그런 면에서 조금 법 앞에서 법이 무섭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 앞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요. 오늘 국감 자료에서도 많이 나왔던데 이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는 영장이 굉장히 좀 남발됐다는 뉘앙스의 그런 수치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 남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보지 못해서 지금 정확히 말씀은 드리긴 어렵고요. 네. 많이 늘어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변호사로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좀 정확한 말씀이나 제 의견을 드리기는 좀 곤란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들 대부분이요. 정부가 검열하니까 싫다. 그래서 되게 좀 많이 탈퇴를 하고 상대적으로 좀 검열해서 자유롭다는 메신저 쪽으로 사이버 망명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개인 사용자의 메신저를 들여다본다는 게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영장만 있으면 다 가능한 건가요? 일단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 사이버 망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확한 팩트가 없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동의를 하거나 하지 않은 입장은 아니고요. 아마 그러니까 회사 관계자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유보하고요. 다만 메신저를 포함해서 인터넷 기업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마음대로라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영장이 있으면. 영장이 있으면 당연히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영장 실무를 이제 겪어보지 않은, 당연히 이제 검사나 경찰이 돼보지 않은 분들은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모르실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를 야심차게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영장 기각을 당해서 굉장히 마음 상해서 좀 힘들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절대로 소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죠. 모르시고 발부된 건수만 보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을 발부가 적절하다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런 평가를 할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개인적 경험으로 저는 이제 법원의 영장 발부가 그렇게 수월하게 함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 발부가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이 점은 전제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영장 발부가 신중하게 이루어진 걸 전제로 하면은 카톡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 어쩔 수 없이 영장 발부에 순응을 해야지 되는 저는 온라인 기업, 오프라인 기업 공의할 것 없이 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특정 메신저 회사나 특정 인터넷 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범죄 수사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범죄 수사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리고 법 제도라는 것은 운용할 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이쪽에는 이러한 법제도 저쪽에는 저러한 법제도를 만들긴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은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나 또는 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문제인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업은 거부할 수는 없나요? 기업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그러면 가중이 되겠네요?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수사를 받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 한간에서 얘기되는 것처럼요. 그러면은 해외 서버를 두고 해외 법인을 두고 국내 메신저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영장 발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것은 국내법적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해당 사업자가 국내에 있다면 네. 서버가 외국에 있더라도 그 영장에 협조할 수 있다면 네. 그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왜냐하면, 두고 있더라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복잡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네.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면 그 해외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냐 또는 그 해외 법인의 소유의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좀 획일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9일에 올리신 글과 12일에 올리신 글이 뉘앙스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네네. 9일에 올리셨던 것은 일단 그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 기업에 대한 이야기였고 한숨을 쉬시는군요. 네. 11일에 네네. 올리셨던 글, 어제 쓰신 글을 보면은 네네. 예. 이게 맞습니다. 사실 뉘앙스가 다른 건지 아니면 영장이 들어왔는데 어쩌라는 거냐. 그런 얘기인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잠시 한숨을 쉰 이유는 네. 저도 지금은 뭐 일개 변호사에 불과한지라 9일에 올린 글이 굉장히 많이 왜곡이 돼서 전달이 됐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저절로 나온 것 같습니다. 9일 말이 어떻게 완성됐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9일날 올렸던 글은 우리 가입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네. 라고 그냥 단정을 하고 제가 가입자들을 욕한 것으로 그냥 보도가 나갔어요. 예. 많은 보도가 나갔는데 실제로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오늘 뭐 제가 올린 글을 해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아니요. 어떤 뜻이었는지는 궁금해요. 변호사님. 그게 아니었다면. 네네. 저는 그 당시 상황에서 9일 상황에서 그 전날 이제 해당 회사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고 있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논쟁이 붙었는데 그 논쟁이 붙었는데 이제 그 특정 회사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몰아붙이면서 이미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가 진실하지 않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을 제가 보았어요. 네. 이제 그 사람들 네.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 입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겁니다. 이제 사과할 만큼 한 것이고 그게 진심이다. 라는 입장을 변론한 것이지 제가 가입자들을 상대로 뭐 그런 글을 올리고 그래서 뭐 중생들이니 비겁자들이니 하는 표현이 해당 가입자를 상대로 쓰여진 건 아닌데 흥미로운 것은 어느 언론사도 그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저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이 그냥 단정하고 막 보도를 내셨습니다. 어제 그 상황이 좀 답답해서 제가 아까 한숨이 나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어제 올리신 글은 카카오 지지 마세요인데요. 그러면은 기업이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지 마세요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카카오는 제가 이제 고문 변호사를 떠났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로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제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전제를 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이 지금까지 김정부 보호를 위해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법 집행 앞에서 영장을 협조해야 된다는 이중 딜레마 사이에서 고민해온 것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은
바로 그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해서 빚어지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어떤 포기하지 말고 네. 이용자 보호와 법 집행이라는 두 개의 딜레마 사이에서 예. 계속 묘안을 찾으면서 이용자 보호와 또 한편으로 국민으로서 따라야 되는 법 집행이라는 두 가지 딜레마를 잘 지켜주시라. 네. 하지만 제 관점은 그 글의 제목이 이용자 보호를 멈추지 마세요입니다. 네. 이용자 보호는 기업으로서는 무엇보다 훼손할 수 없는 제1의 가치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용자 보호는 멈추지 말았으면 하는 네. 이용자로서의 부탁, 바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카카오톡의 고문 변호사를 맡으셨던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입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한 달러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네, 요즘 이제 달러 강세 계속 되니까 미국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연준, 그러니까 통화정책 당국인 연준이 그 9월 회의록에서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 그 G20, 주요 29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국 재무장관 제이컵 루가 각국 재무장관들을 상대로 이 경쟁적인 환율 평가 조절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 미국 저 행정부와 그다음 통화정책 당국이 동시에 이 환율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됐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유럽과 일본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환율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도 그 반사적인 그런 효과 때문에 달러가 오르니까 이제 그 유럽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 건데 사실 미국이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 해서 유럽과 일본 같은 나라가 이 말을 곧대로 듣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외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환율 전쟁이 확전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이 환율 전쟁에 참여하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미국이 이렇게 환율 얘기는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통화 정책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약세로 가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속도 조절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이 좀 있고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이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15일에 그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최근 그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그 스탠스를 본다면 환율 보고서에서도 조금 강도 높은 표현이 나오지 않겠느냐. 환율 보고서라는 게 그 각 나라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그 환율 평가인데 환율 정책에 대한 평가. 요즘에 미국 제조업협회나 이런 데서 그 중국이나 일본을 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게 이번 주에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예, 이게 이제 말로 하는 거와 문서로 남기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 환율 조작국을 사실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이 문서화를 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고 문서화를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말로 이제 오고 가는 요 정도의 얘기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상황 판단할 때 뭐 치마의 길이 이런 걸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 수 이걸로도 경제를 볼 수가 있다고요? 예, 저도 이번에 확인하고 좀 재밌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치과 소프트웨어가 이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치과 경기가 좋으면
치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치과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네. 예약했던 것도 취소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미국 경제가 어떤지 치과 경기를 한번 살펴봤더니 네. 미국 금융위기가 2008년에 벌어져서 200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치과 치료를 오는 환자의 수가 그때 수준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 숫자적으로 뭐 GDP가 4% 넘고 경제 회복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책상에서 네. 지표와 데이터를 가지고 낸 그 결과물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 경기 상황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실물 경기로 경제 네. 회복의 온기가 완전히 가진 않은 거 아니냐. 스케일링 같은 그 네. 간단한 치료도 예약했다 취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 그 밑바닥 경기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다. 네. 그런 평가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치과 저도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경기를 반영하는 걸로도 칠 수가 있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특별한 브랜드에는 그 특별함을 증명하는 스페셜 에디션이 있습니다. 프루지오에는 서밋이 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프루지오의 최상위 주거 브랜드. 오직 서초와 용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절정의 가치. 프루지오 서밋. 대우건설. 네, 내신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얘기해 보겠습니다.